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어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른다 했는데 그 작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커진 모습을 보며 왜 어른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 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도 다 키운 제가 왜 남편의 눈밭에 머리 굴리게 했는지 들으신다면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저에게는 친정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친정아빠가 저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잘 살잖아요. 저 역시도 회사에서 인정받았었고 나름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생각이 다르셨죠. 그래도 여자로서 가정도 꾸리고 남편 사랑받으며 살아야 그게 또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친정엄마의 성화로 선을 보러 몇 번 나가긴 했어요. 매번 거절하긴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성화로 나가게 된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제 스타일의 남자가 약속 장소에 앉아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던 분 맞으실까요? 오늘 오후 2시 약속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일찍 나왔더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저도 일찍 나온 편이었는데 저보다 일찍 나오셨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사실 제가 선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부모님께서 자꾸 나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매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결혼 생각은 있으신가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지금의 저도 좋거든요.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이라 솔직히 결혼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도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혹시 둘 다 결혼 생각은 없으니 양가 어른들께는 저희들끼리 만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실 계속 선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저야 감사하죠. 이렇게 선보러 나와서 밥 먹고 하다 보면 반나절이 훅 지나가는데 그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제가 선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만남을 권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전에 선자리에서 만난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나이가 있으니 언제 결혼하자 또는 날짜는 언제로 하고 식장은 언제로 잡자는 등 저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앞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굳이 결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저도 부담 없이 몇 번 더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생각보다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는 모습에 조금씩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렇게 저희가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덜컥 애가 생겨버렸습니다. 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덜컥 애가 생겼다 보니 빠르게 결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보니 부모님께 손 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쳤으니까요. 하지만 양가 어른들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내가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죽을 수 있나 했거든. 근데 손주까지 아주 한 번에 보게 생겼다. 겹경사야 겹경사. 겹경사는 무슨,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창피하단 말이야.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네 나이에 결혼하는 애들은 일부러 혼수라고 한다고 하더라. 요즘 애들이 워낙 애를 안 낳잖아. 너희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럼 된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 뭐 남편도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골머리 썩고 있으셨는데 나랑 결혼도 해. 엄마 말처럼 손주까지 생기니 좋으신가 봐. 겉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가족들은 다 좋아하잖아. 둘 다 결혼 안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겉봐. 이게 또 인연이 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사위 얼굴이 아주 훤칠해서 보기 좋다고 하더라. 엄마도 참, 나 얼굴 보는 거 몰라?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당연하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라 하는데 얼굴이 잘생기면 화가 나도 금방 식는다고 하더라. 너 챙겨주는 거 보니 내가 듬직해 보이고 좋더라고.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결혼 안 한다더니 애까지 가져서 결혼하냐는 말도 있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들 아이가 있으니 회사를 그만두겠네 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말 나오기 전에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했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 애 낳는다고 회사 그만두거나 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애 낳고 나서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할까봐 미리 말해놓는 거야. 당신 일 욕심 있는 거 당연히 나도 알지.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근데 당신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건 잘 나와?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회사가 그런 건 잘해주거든. 남편도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지지를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뭐라 하지 않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너는 애까지 낳은 애가 일 욕심이 그렇게 많냐? 남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 그만두겠다고 난린데. 엄마도 알다시피 나 일이 좋아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한 거였잖아. 시댁도 남편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엄마가 그래? 너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말도 못하는 애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말이 돼? 차라리 엄마가 봐줄게. 우리 회사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다 맡기면 돼. 회사 안에 있다 보니 내가 틈틈이 가서 볼 수도 있어서 더 좋아. 그래도 말도 못하는 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맡겨도 되나 싶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해서 애 키워. 뭐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봐주시는 집도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까지 키워달라 하겠어. 엄마는 너 걱정돼서 그렇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어차피 네 오빠도 있으니까 네 오빠한테 해봐달라고 해도 되니까. 친정엄마의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 첫째는 어린이집에 너무 잘 다녔고 저 또한 무리 없이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또 덜컥 생겼더라고요. 설마 했었거든요. 몸이 처지고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요 근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애가 생겨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한숨을 푹 쉬며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나 둘째 생겼어. 어떡할 거야. 요새 몸이 계속 처진다 싶었는데. 당신 둘째 가졌어? 아니 너무 좋은 일인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심각해. 좋기는 뭐가 좋아. 나 복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럼 또 애 낳고 1년 뒤 복직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 번에 낳아서 키우는 게 최고래. 지금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둘 다 애 둘은 낳을 생각하고 있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빨리 애 가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이제 좀 회사 적응하고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이게 뭐냐고. 당신 회사는 그런 거 잘 이해해 주잖아. 그리고 당신이 너무 힘들면 내가 첫째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할게. 다른 사람들은 애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는 힘든 거 없이 둘째까지 생긴 건데 감사할 일이지. 둘째가 생긴 것에 대해 저는 걱정투성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다르게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희 첫째가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낳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아들도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딸이 저를 쏙 빼닮아서 그렇게 말하나 싶어 한기로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큰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 언젠가 둘째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연하게 했었죠. 이렇게 급하게 가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또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둘은 낳아서 키울 생각이었으니
일찍 낳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이 아니라 첫째 때 한번 경험해봤으니 이번에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못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보니 확연한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가 첫째였다면 천천히 자라는 아이구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느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큰아이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떤 생각인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우리 둘째는 첫째랑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 눈 마주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발달이 느린 것 같아서. 애들 정기적으로 검사 받잖아.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데? 거기 검사를 봐도 많이 늦는다고 나오긴 해. 따로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 에이, 조금 느린 애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검사를 받아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죠. 제가 생각한 것이 맞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늦은 게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지를 한참을 보시면서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반응이 느린 정도인가 싶었는데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네요. 심각한 정도인가요? 공부를 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도 차이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긴 할까요? 어린 시절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크게 티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회사에 복직을 해야 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족 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로 어떻게 하라 마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이랑 상의도 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쨌든 애를 낳은 건 저희니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아이한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내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아이를 옆에 두고 계속해서 챙겨주는 게 나은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남편이랑 상의도 해야 되니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병원 다녀온 얘기를 꺼냈어요. 나 둘째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었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한참을 이야기 듣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부모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보고 살림을 하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 살림 소질도 없고 애도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보잖아. 그리고 애 병원비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만둬?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연세도 있으신데 애 보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아이잖아. 우리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 내가 복직하고 나서 어떻게든 돈 벌어볼 테니까 밤에 투잡을 뛰어서라도 돈 벌어올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봤으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니 남편이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건 저였어요. 남편이 사직서를 내려고 한 순간 승진자 명단에 올랐거든요.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기니 남편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년으로 치면 1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니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는 방안으로 알아본다고 했던 남편도 승진 대상이 되어버리니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승진까지 한 사람 보고 애보라고 할 수가 없어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둘째를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만 보내고 나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둘째 아이를 키우며 시간을 보냈고 두 아이를 챙기다 보니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흐르더군요. 그래도 친정오빠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줄 때도 있어서 가끔씩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친정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저희 남편도 친정오빠의 도움을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가끔씩은 괜찮다고 하며 거절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또 당연해지잖아요. 저희 남편이 딱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남편의 친정오빠의 도움을 당연시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요구하는 날들도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저희 친정오빠가 집에 놀러와서는 아이들을 봐줄 때였어요. 남편은 실컷 안방에서 자고 나와서는 친정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친정오빠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무슨 일은요. 그냥 확실히 인지장애 있는 아이를 키워서 그런가. 돈이 많이 드네요. 뭐 와이프가 일을 하면 조금 더 낫겠지만 형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와이프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도와줄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 우리 조카들 쓰는 돈 필요한 돈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도움 줄 수 있을 때 도와줄게. 친정오빠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도와줄 거 없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형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무래도 집사람이 애 보느라 일을 못하니까 이제는 저 혼자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번에 병원 다녀온다고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깨지니 부담이 너무 되네요. 남편이 너무 오바스럽게 말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치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한테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오빠 놀라잖아. 왜 그렇게 말해? 오빠 아니야. 가끔씩 검사할 때 비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갈 때는 5만 원도 안 나올 때도 많어. 그래도 매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우리 조카 병원비 정도는 보태줄게. 내가 돈 쓸 데가 어딨다고. 역시 우리 형님밖에 없다니까요. 형님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남편은 몇 차례 저희 둘째 아이 핑계를 대면서 친정오빠한테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몇 번 화를 내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가족끼리 도움 필요할 때 주고받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그러다가 덜컥 결혼하시면 어떡해.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당신 저번에도 오빠한테 연락해서 돈 보내달라고 했다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 혼자 버느라 너무 힘들다니까. 그럼 당신이 빨리 나가서 돈 벌어보던지. 지금 내가 어떻게 벌어? 애는 누가 보고? 당신 애 보라고 해서 내가 회사 그만둔 거잖아. 이제는 다시 회사 갈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이제 노는 거 편해서 일부러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끼리 이 정도 도움도 못 받아. 적당히 해야지. 당장 내일부터 회사 알아볼 테니까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알겠지? 남편한테 내가 돈 벌어올 테니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도 잘 자라 눈에 띄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을 볼 수 없었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해주는 덕에 제가 남편한테 돈 벌어온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학습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해주니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며 관리를 해주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남편 때문에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기도 했고 몇 년 동안 쉬었던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다 보니 서류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저한테 연락하는 곳 하나 없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속상한 마음에 친정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또 어디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때? 회사는 괜찮아 보여?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되기는 뭐 서류 보내라는데 전화도 안 와. 근데 꼭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너희 남편 승진도 했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괜찮은 거 아니었어? 돈이 많이 부족해? 아무래도 애가 크니까 나도 슬슬 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남편이 은근 눈치 준다니까? 매제 안 되겠네. 내가 한번 뭐라고 해야겠어. 제가 친정오빠랑 자주 통화하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저한테 괜히 이곳저곳 알아보지 말고 친정오빠네 가게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나이도 있어서 써주는 것도 없을 텐데 그냥 형님 가게나 들어가서 일하지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 너 나이도 그렇게 들어서 갈 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 그냥 네 오빠 가게에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물려달라고 해. 그거 좋네. 어차피 형님은 물려줄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탐낼 걸 탐내야지. 꿈도 꾸지 마. 오빠가 준다고 해도 내가 안 받을 거니까. 아니 그걸 왜 안 받아?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니네 둘째 병원비 내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서 그래? 엄마, 제가 그렇다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 그리고 형님이 주신다고 하면 냉큼 받아야지. 뭘 안 받아. 10원 한 장 벌어봤어야 돈 무서운 줄 알지. 저런 애한테는 생활비도 주지 말아버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당신 돈 쓸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아. 알겠어? 10원 한 장을 써도 내 허락받으면서 쓰라고. 알겠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돈이나 달라고 하지 마. 둘째 사람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돈 못 번다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한편이 되어서는 저를 무시하길래 친정오빠 가게에서라도 일하며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오빠에게 전화해서 일 시켜달라고 했죠. 오빠 가게 2개 있지 않아? 나 거기서 일하면 안 돼?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 어머님이랑 남편이 계속 나보고 돈도 못 벌어온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시하잖아. 그래서 오빠 가게에서라도 일하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친정오빠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을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게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긴 한데 사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게 잠깐 접고 있었거든. 몸이 안 좋아? 언제부터?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병원은 가봤어? 뭐래? 검사 이것저것 해보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친정오빠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 푸념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안 좋은 얼굴로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속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가게에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 잘했네. 근데 왜 안 된대? 그래서 당신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오빠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를 접었다 하더라고. 심각한 건 아니어야 될 텐데. 형님이 아프시다고? 여태까지 모은 돈 많으실 테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진 않겠지. 친정오빠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은 친정오빠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봐 걱정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이 저희 친정오빠한테 가져간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게 할 말이냐며 소리쳐버렸어요. 아니 오빠가 먼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형님을 도와드려? 오빠가 우리 힘들 때마다 돈 보내준 거 잊었어? 그리고
당신도 매번 힘들다고 하면서 오빠한테 돈 달라고 했잖아. 에이, 그거야. 형님은 혼자고 나는 처자식을 건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형님 전화 오면 받지 말아야겠다. 괜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당신도 형님 돈 빌려드릴 생각 하지 마.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다 내 돈인 거 알지? 그럼 내가 버는 돈은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너가 돈을 벌 수 있겠어? 뭐 네가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남편은 저희 친정오빠는 물론이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행동도 기가 막혔지만 시어머니도 똑같더라고요. 남편한테 저희 친정오빠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친정오빠한테 괜히 돈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돈총각 요즘 몸이 안 좋다며? 너 출가에 있는 거 알지? 도움 달라고 하면 하나도 없다고 해라. 아니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저희 친정오빠가 저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사돈총각은 결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친정에 가져다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네 가족이나 잘 챙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허겁지겁 병실로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입원은 왜 한 거야?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에이, 그건 아니고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래. 걱정하지 마. 너 이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건강에 이상 있는 건 아니고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야? 몸 안에 작은 용종이 있는데 내가 계속 초음파로만 확인했거든. 그래서 원인을 못 찾았던 거야. 이번에 내시경으로 확인해보니 조금 큰 용종이 있어서 그거 떼어내기로 했어. 그것 때문에 빈혈도 심하게 온 거였더라고. 크게 아픈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를 보더니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온 김에 얘기해야겠다. 다름이 아니라 내 가게를 하나 맡아줄 수 있을까 해서. 가게? 가게 접었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하려고? 사실 나 병원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부모님한테 맡겼고 한 군데는 일하는 직원들한테만 맡기고 있거든. 그런데 너가 맡아줬으면 해서. 그럼 그냥 직접 하지. 뭘 나한테 맡겨. 수술도 끝나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나는 부모님이 맡아주고 있는 곳에 전념해야지. 두 군데 관리하다 보니 몸도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어차피 너 일할 생각이었잖아. 너한테 본점 주는 거야. 거기 매출 꽤 높아. 더 이상 남편한테 무시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친정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얘기해준 가게를 가보니 거의 다 기계로 운영되고 있었고 홀에 알바생 1명, 주방에 이모님 2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사장님 동생분이구나. 똑같이 생겼네. 요즘 사장님 몸 안 좋은 건 어때요? 괜찮대요? 네, 이번에 수술 받으면 괜찮아진다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게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못 듣기는 예전에 사장님이 이 가게 동생 줄 거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맞아. 동생 줄 거라서 더 잘해놓고 편하게 돈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사람보다는 기계를 더 많이 들인 거잖아. 이모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회사 취직이 잘 안 된다는 소리에 이 가게를 저한테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가게 운영해 본 적이 없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가게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저한테 가게를 접었다고 한 것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는 걸 참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친정오빠 가게로 와서 일을 배우며 운영을 시작했어요. 배달이 잘 나가는 곳이라 제가 있든 없든 하루 매출이 곧잘 나왔고 한 달 정도 일한 후 수익금을 전부 뽑아서 병원에 가져갔죠. 오빠, 이 가게 원래 나 주려고 했다며. 고마워.
그래서 그런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이 돈을 왜 나한테 줘? 그 가게 이제 너 거라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은 다 네가 갖는 거야. 나는 다른 가게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가져? 나는 숟가락만 얹은 건데. 제가 가져온 돈을 받지도 않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오빠 수술 얘기를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남편도 이제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오빠 수술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형님이 수술하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뭐 병문안 가자고? 그 소리 할 거면 입도 뻥끗하지 마.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친정오빠 수술한다는데 병문안도 안 간다는 거야? 뭐하러 거길 가?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얼굴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병원에서 옮겨오는 병이 제일 많다 그랬어. 거기 갔다가 괜히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친정오빠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친정오빠 돈 도로 뱉기 싫으면 당장 나갈 준비해. 남편도 그 소리를 듣더니 별말 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오빠 병원으로 향했고 수술을 하고 나와서 그런가 확실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오빠 간호해 주시는 분께 100만 원 지워주며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제 행동을 뻔히 쳐다본다는 기분은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싶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우길래 왜 그런가 싶어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장 차에서 내려. 뭐? 차에서 내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차가 이상한 거야?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10원 한 장 쓸 때도 내 허락 받으라고 했잖아. 근데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형님한테 드리는 게 말이 돼? 지금 내가 오빠한테 돈 준 것 때문에 차에서 내리라는 거야? 밖에 안 보여? 길 한복판에서 내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은 그 돈 100만 원 뽑아서 형님한테 줄 때 나한테 얘기한 거 있어? 없잖아. 아까 오빠 상태 못 봤어? 동생이 돼서 내가 그 정도도 못 챙겨줘? 그리고 오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고작 100만 원 가지고 이래.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통은 커가지고 당장 내 차에서 내려. 그리고 형님한테 준 돈 받아와. 그거 안 받아오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남편은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는 눈밭에 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혼자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리무진 촬영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리무진을 타고 집 앞에 도착하니 남편이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리는 저를 보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한테 가서 돈 받아오라고 했더니 돈을 더 쓰고 있네. 야, 당장 내 카드 내놔. 네 카드? 네 카드에 뭐 돈이라고 할 게 있어? 그 카드 쓸 때마다 당신이 난리를 쳐서 나 그 카드 안 쓴 지 꽤 됐어. 집에 있으니까 가져가던지. 그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타고 다녀. 다 내 돈일 거 아니야. 10원 한 정도 내 허락 없이 쓰지 말라고 했잖아. 월 1,000만 원 버는 내가 왜 네 허락 받으면서 돈 써야 되는데? 뭐? 1,000만 원? 네가 뭘 하는데 1,000만 원을 벌어? 너희 오빠 아프더니 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콧방귀를 끼며 네가 월 1,000을 어떻게 버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난데 혹시 이번 달 매출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아, 이번 달요? 이번 달은 3,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확실히 배달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배달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 임대료나 재료비 같은 거 빼면 아마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매출은 왜요? 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줘서 고마워.
저는 일부러 남편 앞에서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데 남편은 이 소리를 다 듣고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매출 전표를 뽑아서 남편한테 건네주려고 했거든요. 프린트를 하며 저는 간단히 제 짐을 챙겼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더 이상 남편이랑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간단히 제 짐을 챙겨서 내려와서는 남편한테 제 매출 전표를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가 한 말을 믿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 가게 형님네 가게 아니야? 형님이 접는다 하더니 당신이 받아서 하는구나.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형님한테 100만 원 준 걸로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웬 짐이야?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이 꼴을 보고도 너랑 같이 살라고? 말이 되니? 뭐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 형님 가게 맡아서 한다고 얘기만 해줬어도 내가 안 그랬지. 그래서 말 안 한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우리 오빠한테 뭐 하나 해줄까봐 벌벌 떨었잖아. 우리 오빠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잘했으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알았어. 그럼 형님한테 그 돈 안 받으면 되잖아.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런 걸로 우리가 이혼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뭘 하면 화풀 거냐고. 그럼 우선 무릎 꿇어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 새하얀 눈밭 위에서 무릎 꿇으라고 하니 남편이 머뭇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가려고 한 순간 알겠다며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더라고요. 생각해본다고는 했지 용서해준다고는 안 했는데 당신이 무릎 꿇어도 내가 화가 안 풀리는 거 봐서는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오셔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제대로 말 안 해서 내가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 혼자 힘들게 돈 버는데 당신이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네가 눈밭에 무릎 꿇으라고 시켜서 우리 아들이 그것까지 했다며? 그럼 너도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친정오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게 말이 돼? 오빠가 우리 둘째 병원비 내준 게 몇 번인데. 그리고 고작 100만 원의 길거리에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인데 내가 뭘 믿고 살겠어요? 이참에 갈라서야죠. 여태까지 내가 애들 키웠으니까 당신은 양육비나 보내. 나 이혼 절대 못해. 나 이혼 안 해준다고 했어. 내가 도박을 해서 여자를 만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해.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이혼 못한다고 소리치길래 이혼 소송을 진행해버렸어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법의 힘을 빌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친정오빠 병실에 가서 저를 어떻게든 설득해달라고 했나 봐요. 친정오빠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친정오빠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무릎 꿇고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오빠는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수술한 날 얼굴이 너무 안 좋길래 내가 병간호해 주시는 분한테 100만 원 드리면서 오빠 좀 잘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어. 보양식이라도 좀 사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니 옆에서 남편은 안절부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보며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내가 그 100만 원 줬다고 이 사람이 나를 눈밭에 버리고 가더라. 10원 한 장 쓸 때마다 자기 허락받으라고 하질 않았냐고 하면서 그리고 걸어오며 반성하라고 하길래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오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100만 원 줬다고 나를 길거리에 버리고 갔다니까. 친정오빠는 제 얘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결국 남편은 저한테 이혼당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재산 분할을 떼줘 애들 양육비도 꼬박꼬박 100만 원씩 매달 보내야 되니 부담이 됐었나 봐요. 시어머니랑 한 집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가족의 탈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친정오빠가 저희한테 해준 돈을 대충 따져봐도 몇 천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한테 주는 그 100만 원이 아까워서는 남편이 친정오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잘만 챙겨줬어도 친정오빠 가게 받아서 매달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꼬박꼬박 받았을 텐데 남편은 당장 눈앞에 있는 돈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 덕분에 큰 걸 놓친 거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친정오빠는 건강을 회복했고 부모님이 맡아주시던 가게를 다시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한테 준 가게는 역시 잘 되고 있는 중이라 요즘 편하게 돈 벌며 아이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주변 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